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4편 자산 배분입니다. 나쁜 부채는 부설계의 가장 큰 장애물. 나쁜 부채를 없애는 일은 부창출 사이클에서 필수 기본 요소다. 신용카드 빚을 져서 높은 이자율로 돈을 내고 있다면 투자하여 더 많이 버는 데 쓸 수 있는 귀한 돈을 낭비하는 셈이다. 복리 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빚을 진 사람이라면 이 점을 잘 알고 있으리라. 하지만 이자는 복리로 쌓이기도 하므로 쌓이기 전에 쓰거나 투자하기 전에 쓰는 것은 스스로에게 돈을 훔치는 일과 다름없다. 나쁜 부채는 없애야 한다.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에서 제시하는 5단계 부채 정리 계획은 부채를 없애면서 동시에 부를 축적하게 해주는 하나를 하기 위해 다른 하나가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레너드 가족이 밟을 다음 단계는 부창출 계좌와 부창출 계좌 우선 지급금을 만들어 마이크의 봉급 일부 그리고 새로운 사업과 투자에서 얻은 소득 일부를 장래에 투자하기 위해 떼어놓는 일이었다. 이것은 자산의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하다. 우리 팀은 레너드 가족의 부설계안을 고안하면서 개인, 기업, 부창출 계좌와 우선 지급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지출을 미루면 돈이 보인다. 사람들 대다수는 번 돈을 써버리면서 부창출의 근간을 이루는 행동, 곧 부창출 계좌 개설은 빠뜨리고 있다. 부창출 계좌란 중개업자에게서 제공하는 특수 이율 계좌로 여기서 돈을 빼내어 더 큰 이윤을 올릴 만한 기회, 이를테면 부동산이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그저 이자를 지급하는 계좌에 돈을 넣어두기만 해도 요즘에는 3%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곳이 있으므로 얼마 후면 투자를 시작할 정도로 돈을 모을 수 있다. 일단 부창출 계좌를 만들고 나면 먼저 자신에게 돈을 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매달 고정 금액을 부창출 계좌로 집어넣는데 봉급이나 법인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게 하면 좋다. 부창출 계좌에 쌓인 돈이 늘어나면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자산에 투입한다. 부창출 사이클에서 우리는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자산을 투자하고 그 자산 소득을 다시 새로운 자산에 투자하여 자산 소득이 꾸준히 들어오게 한다. 소득을 자산으로 바꾸고 자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이 사이클이 부를 쌓아 유지하는 열쇠다.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해야지 당신이 돈을 위해 일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혼자서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는 없다. 부창출 사이클에서는 지금까지 언급한 기본 요소 외에도 반드시 다음 3가지 핵심 기본 요소가 있어야 한다. 팀워크, 리더십, 그리고 사고방식 조정이다. 부창출 사이클은 팀워크, 다시 말해 팀워크로 백만장자가 된다는 개념을 토대로 한다. 자신을 도와줄 팀을 짜지 않고서 부를 일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자산을 분배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체를 세우고 예측하려면 레너드 가족에게도 훌륭한 팀이 필요했다. 변호사, 회계사, 지원 파트너뿐 아니라 전문 상담자, 동료, 투자 기회를 알고 있는 현장 파트너들은 부창출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부창출 사이클에서 당신은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짜서 그들에게서 도움을 받아 부창출을 하기 위한 전략을 짜고 시행해야 한다. 당신은 자산 형성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도 없고 그러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냥 전문가를 찾아서 당신의 팀에 영입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끌어주면 된다.
고독한 방랑자가 맨손으로 부자가 된다는 말은 근거 없는 신화다. 혼자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다. 혼자 하는 이들, 전국 테니스 챔피언이나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회사의 최고 경영자 혹은 미국 대통령이라 해도 그들을 안내하고 보조하고 지원하는 팀이 있게 마련이다. 부자들은 능숙하고 노련한 전문가들에게 돈을 지급할 가치가 있음을 안다. 그들 덕분에 지루한 일들이 줄어들 뿐 아니라 성공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팀이 성공하는 데는 능숙한 전문가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해주는 만능 보결 선수도 영입해야 한다. 내가 보기에 당신이 부 설계자라면 다시는 직접 집을 청소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당신은 부를 창출하는 데 시간을 써야 한다. 나는 이를 $400 해법이라고 한다. 집 청소, 정원일, 장보기 등과 같은 바깥일에 1시간에 $10를 주고 사람을 고용한다면 일주 $100면 10시간을 번다는 뜻이다. 한 달이면 $400에 40시간 동안 부창출에 집중할 수가 있다. 40시간이면 일주 동안 꼬박 부창출을 위해 근무한 셈이다. 의뢰인들이 내게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은 다음과 같다. 시간이 없어요. $400 해법이면 그런 변명은 안 통한다. $400가 너무 많다고 느껴진다면 $200나 $100로 시도해보라. 그 돈을 채우고도 넘치게 벌 것이다. 나는 늘 말한다. 시간이 없다면 팀을 만드세요. 부자들은 믿을 만한 현장 파트너와 상담자와 무리를 이뤄 기회를 따져보고 만들어낸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반대로 당신은 무리 가운데 제일 똑똑한 사람일 필요가 없다. 더 똑똑하고 현명하며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과 팀을 이루는 편이 낫다. 그렇게 해서 팀워크 백만장자가 된다. 자신과 자산 규모도 같고 그저 같이 있으면 편안한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낸다면 당신은 자극을 받거나 성장하지 않을 터다. 당신은 팀과 함께하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이는 부로 가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부창출 사이클이 직접 투자에 의지하므로 좋은 팀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 최적으로 직접 투자를 하려면 현장 파트너 집단이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그 분야와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인맥, 발로 뛰어 획득한 자료, 전체적인 감독을 제공하고 당신은 현금, 신용, 투자자망을 제공한다. 현장 전문가에는 부동산업자, 사업 중개인, 지역 재정 설계자 등에 해당한다. 팀에 가담시킬 최고의 사람들을 찾는 일은 성공에 매우 중요하고 일단 비전을 공포하고 그리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팀원들도 리더십에 이끌려 당신이 하려는 일에 동참할 것이다. 당신도 그들이 하려는 일에 동참할 텐데 상대를 도우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팀워크로 백만장자 만들기에서 하는 일이다.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이들은 기회를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자신의 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얻었다. 수세기 동안 부자들은 돈을 벌려면 돈이 필요하고 더 많으면 더 많이 벌 수 있기에 정보를 그리고 부를 나누는 편이 현명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 길로 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찾고 그들이 발전하도록 돕고 그들과 인간관계를 맺어야 한다. 레너드 가족은 분명 바꿔야 할 사고방식이 많았다. 그들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블루 칼라일 거라고 믿었다. 그들은 자신이 $100만 사업을 운영하는 부설계자라고 생각했다.
심리적 측면에서 시작해서 먼저 마음가짐을 바꾸고 그런 뒤에 행동을 바꾸라고 한다. 나 역시 심리학을 매우 좋아하고 인간 행동에 대해 충분히 연구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따르다 보면 실패해도 괜찮아 라고 자유하게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나는 당신이 실패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당신이 성공해야만 나도 성공하는 것이기에 나는 당신에게 생각을 바꾸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겠다. 이 기본 요소는 당신이 과거에 어떤 상태였고 당신과 돈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에 관한 것, 곧 사고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는 당신의 과거에서 출현한 믿음들을 바꿔주는 새로운 사고 방식을 제시하고 당신이 앞으로 갈 곳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하려고 한다. 당신과 나는 함께 단계별 행동 지향적 접근법으로 당신의 행동을 바꾸고 그런 뒤 사고 방식을 바꾸어 당신이 부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머리로 하지 않는다. 당신 손으로 당신이 해야 한다. 긍정적인 부창출 사이클을 만들고 난 뒤에야 심리적 측면으로 뛰어들게 될 것이다. 경제에 대한 관념, 돈에 대한 심리와 돈과의 관계는 당신이 반드시 인식하고 앞으로 평생 관리하고 제어해야 할 부분이다. 마이크와 메리 레너드는 먼저 내 코치를 받고 새로운 방식으로 행하고 돈에 대해 새롭게 대화해 보겠다고 동의함으로써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대면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의뢰인들이 내 코치를 받고 싶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방식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다. 자신의 방식도 흥미진진했을지 모르겠지만 유용하지는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목표를 달성했을 테니까.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를 따라갈 때는 먼저 순종하고 그런 뒤에 아는 내용을 다시 배우게 되는데 이것이 그리 좋은 과정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면 제대로 알게 된다. 부자들은 부창출 계획에서 리더의 역할을 맡는다. 문자 그대로 부를 리드해낸다. 당신은 부창출에 도움이 되는 일의 일부는 다른 이에게 위임할 수도 있고 그래야 하겠지만 누구도 당신처럼 운영해 줄 수는 없다. 누구도 당신의 부에 대해 당신만큼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에 당신의 리더십은 성공에 꼭 필요하다. 게으름은 짧게 보면 편하지만 길게 보면 고통스럽다. 현 상태에 머물 것인지 아닌지는 당신의 선택할 바지만 물러서지 않고 인생을 주도해 나간다면 더 나은 상태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돈의 패턴. 지금보다 부를 창출하기에 나은 시기는 없었다. 우리가 사는 정보시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광범위한 기회와 그 기회에 접근하게 해주는 정보 수집의 기술을 낳았다. 이제 부창출 사이클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때다. 부창출 사이클을 작동시키고 유지하려면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기억해야 한다. 1. 매달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 부창출 계좌에 넣는다. 이것이 부창출 계좌 우선 지급금이다. 2. 부창출 계좌에 든 돈을 사전 조사, 연구한 현금 창출 투자와 시세 상승 투자 기회에 직접 투자한다. 다시 말해 자산 소득이나 순 가치를 낳는 자산에 투자한다. 3. 자산 소득을 재투자하여 자산을 더 늘리고 그로써 자산 소득을 더 늘린다. 4. 사업체를 세워 자산과 거기서 발생하는 자산 소득을 보호한다. 5. 사업체 설립했으니 적절한 계좌에 맞는 적절한 지출이 무엇인지 예측하여 세무 전략을 최적화한다. 6. 현금 창출원을 만들어 부창출 사이클의 가속도를 더한다. 회사 수입 일부를 떼어
개인 부창출 계좌와 똑같이 활용할 특별 보유 계좌를 만들어 자산 투자에 활용한다. 조만간 이 보유 계좌가 실질적으로 당신의 은행이 되어 당신이 세운 다른 회사가 투자하려 할 때 돈을 빌려준다. 소득을 자산으로 바꾸고 자산을 다시 소득으로 바꾸는 이 사이클이 부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과정이다.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는 것이다. 당신은 에너지와 관심을 수익률 극대화에 오로지 집중한다. 다각화와 융통성. 다각화는 한두 가지에만 투자하지 않고 여러 곳에 투자하는 기술이다. 어떤 사람들은 관심사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을 경계한다. 다행히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나는 보통 사람들과 달리 여러 분야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가 학교에서 운동도 하고 연극도 하며 동시에 학교 신문을 쓰는 걸 돕지 않았다면 정말로 조용한 학교 생활이 되었을 것이다. 부자들은 대부분 다양한 유형과 폭넓은 수준의 자산에 투자한다. 늘 강력한 수익률을 제공하는 구매권을 찾고 여러 방면에서 투자 기회를 고려한다. 그리고 한 분야에만 집중하기를 좋아하는 투자자 다수도 그 분야 안에서 다각화를 꾀한다. 그 분야에서 여러 투자권을 알아낸 뒤에 최고 성과를 거두리라 예상하는 것을 선택한다. 이렇게 한 분야에 집중하는 방법도 이해가 가고 효과도 꽤 좋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런 방법은 폭이 제한된다고 본다. 훌륭한 부설계자라면 특정 자산 유형이나 부분에 갇히지 말고 가능성을 몇 배로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은 쉬지 않고 변할 테고 투자 과정에서는 한 가지 아이디어에 목을 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융통성을 가져야 하며 그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재배치해야 한다. 간단한 예를 보자면 이자율이 낮으면 빌리기 좋은 시기고 이자율이 높으면 빌려주기 좋은 시기일지 모른다. 그러나 당신의 필요와 욕구가 변하면 투자 전략도 새로운 조건과 요구에 맞춰서 바뀌어야 한다. 융통성은 하나의 자산이고 여러 투자자는 거기에 프리미엄을 지급할 것이다. 빠르고 합리적으로 변화하는 능력은 가치를 유지하게 해주고 변화가 일어나도 투자 전략을 자신 있게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 다중수입원과 법인 설립. 대다수 부자는 한 가지에만 투자하지 않는다. 그들은 수입원이 여러 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각각에 대해 체계와 조직이 있다는 뜻이다. 고려하는 투자 대상마다 법인을 세워야 한다. 법인이 부를 더 많이 축적하게 해준다는 사실에는 반박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회사 이름을 짓는 것이 재미있다는 이유로 회사를 세울 수야 없는 노릇이다. 사업을 하는 목적은 투자, 상품 개발, 서비스 제공 등 사업 활동을 거래하기 위해서다. 투자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체를 세울 경우 특정 투자마다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자산을 활용하여 더 큰 자산을 만드는 부자들의 습관을 모방하는 것이다. 가령 당신은 부동산 투자 기금을 마련하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런 뒤에 그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당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투자한다. 이 과정에서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고 당신의 투자 자본을 소유한 법인체가 여럿 생기게 된다. 자신의 회사를 세움으로써 당신은 부창출 사이클에 기여하게 되고 부창출 사이클을 가속화할 자산 발생의 토대를 다지게 된다. 이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날을 예측하고 그리로 더 빠르게 다가가게 해주는 전략이며 그 어떤 은퇴 계획보다 훨씬 더 오래 큰 부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부동산을 고려하라. 나는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사서 사업을 운영하고 법인을 세우고
자산을 다각화하면서 즉각적인 현금 소득, 감가상각, 세금 감면 혜택을 얻는 방법을 배우라고 권한다. 부동산은 속도가 느린 게임이므로 나는 당신이 먼저 부동산 사업체를 만든 뒤 스스로 투자자가 되기를 추천한다. 자산 소득을 월 수만 달러 올리고 순 자산이 수십만 달러가 되는 것이 분명 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전에 부동산 관리 행동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목표와 투자 계획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부동산 소유주와 투자자 다수는 자기 집 뒷마당에서 먼저 시작했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권한다. 물 위에 지은 집에 살다가 산속에 있는 다른 집으로 옮겨가며 살기도 하는 나로서는 사람이란 모름지기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믿지만 투자는 할 만한 곳에 해야 한다. 고작 몇 년 사이에 나는 여러 주의 다양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팀워크로 백만장자 되기 방식을 믿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전국에 깔린 현장 파트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장 파트너는 부동산과 투자 기회에 대해 아는 거리의 전문가들이다. 전국 부동산 투자의 이점을 현장 파트너와 함께 투자함으로써 자기 집 뒷마당에 있을 때처럼 현장 파트너에게서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지만 위험을 분산시키고 다양한 시장 경제를 활용하며 시세 등락에 따라 같이 손익을 보게 될 팀과 전략적으로 자신의 돈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권하고 싶다. 레버리지, 곧 차입 자본은 부동산과 모든 투자에서 성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차입 자본 외에 다른 사람의 창의성, 지식, 연줄, 노하우, 시간, 자원도 활용하려 노력해야 한다. 다른 모든 자산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에서도 멘토와 팀을 구해야 하고 시작하기 전에 노하우를 쌓아야 한다. 부동산 투자를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갈리기도 한다. 부동산 매입은 흥미진진하고 생산적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법인 계획이나 재무 전략 없이 자산을 보유하면 전체 목적에 해가 되는 경우도 생긴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엄청난 돈을 잃게 되어 은행에서 더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었다. 그의 명의로 된 집이 34채였는데 모두 임대로 내놓아 세금 또한 걷잡을 수 없이 많이 나왔다. 나는 그와 함께 상황을 뒤집으려 했다. 첫째로 우리는 돈에 대한 그의 심리에 대해 이야기한 뒤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투자하는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그는 좋은 거래 물건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돈을 활용해도 자신과 자신의 돈을 빌린 사람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했다. 둘째, 우리는 그의 명의로 된 것을 모조리 바꾸고 그의 토지를 소유할 유한 책임회사 몇 개와 그것을 관리하는 소규모 법인을 하나 세우도록 도와주었다. 법인을 세우고 타인의 돈을 활용한 결과 그는 다시 돈을 빌리고 소유한 집 숫자를 2배로 늘렸으며 동료들도 8에서 10% 수익률을 올리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는 계속 타인의 돈과 은행 대출금을 활용하여 한 번에 주택 10여 채를 매입한다. 부동산에는 투자 기회가 많고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지만 경험이 많아지면 노는 물도 커진다. 토지, 개발, 시공전 작업, 사전 판매를 고려할 수도 있다. 사전 판매는 모두에게 파이를 키우는 방법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우리가 아는 어떤 여성 현장 파트너는 남부의 작은 마을에 사는데 동네 사람들 사정을 손바닥 보듯 훤히 안다. 우리가 그 여자와 제휴하고 나자 사람들이 집을 잃을까봐 걱정이 되거나 금융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녀에게 전화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가 좌절한 사람들의 집 부엌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신이 그들 신용회복을 돕고 주택 순가치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들의 융자를 인수함으로써 그들이 파산하지 않게 막는 것이 자신에게도 좋은 투자이자 이윤이 남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사람들은 이것이 자신이 받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거듭 고마워했다. 그들은 손에 돈이 들어와 부채가 없어진 뒤에라도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았는지 다시 따져볼 수 있었다. 감가상각과 매월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비롯하여 앞서 언급한 모든 이유를 고려할 때 부동산은 내가 좋아하는 투자법이다. 나는 몇몇 물건에서 돈을 잃어버린 적도 있고 아직 배울 생각이지만 전반적으로 잘 해냈다고 본다. 내 부창출팀에는 연간 52,000달러를 벌다가 지금은 매달 그만큼 버는 융자업자도 있다. 부동산만큼 팀 훈련에 좋은 투자도 없는 것이 부동산에는 전문성과 탐방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직접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이 그저 이끌기만 하면 되기에 더욱 좋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날. 비전이 그토록 중요한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명확한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향터 없는 배처럼 정처 없이 목적지도 모른 채 떠다닌다. 수평선에서 솟아오르는 기회를 잡으러 나갈 수도 있으나 침로를 벗어나 도달하지 못한다. 비전이 하나의 개념이나 아이디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을 최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측정 가능한 목표를 정해야 한다. 자유로운 나를 선언하려면 다음을 정해야 한다. 1. 매달 현금 흐름을 얼마나 발생시켜야 하는가? 2. 순자산으로 얼마를 원하는가? 3. 이를 달성하려는 연, 월, 일은 언제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경제 목표를 정해야 한다. 숫자를 적기 시작하면 다소 실망스럽게 느껴질지 모른다는 점을 나는 잘 안다. 순자산 300만 달러와 월 현금 흐름 3만 달러를 50세가 될 때까지 만들겠다고 말하는 일과 그렇게 하기로 다짐하고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는 일은 다르다. 희망과 현실 사이의 간격 때문에 겁을 집어먹고는 제 아무리 멋진 비전이라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 시점에서 그 숫자들은 기준점이라고 보고 장애물은 모두 새로운 교훈을 배워 더 잘 선택하기 위한 기회로 봐야만 한다. 첫째는 전체적인 경제 목표를 나열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자기 사업을 시작하겠다, 호화롭게 살겠다, 자선단체를 만들겠다, 아이를 모두 대학과 대학원에 보내겠다와 같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포괄적인 목표로 훨씬 상세하게 구상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목표를 실현하려면 정확히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일이다. 우선 포괄적인 목표를 나열하라. 예를 들자면 순자산 1,000만 달러, 연 현금 흐름 200만 달러, 샌프란시스코와 파리에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아이들 여름 캠프를 만들고 적어도 매해 50만 달러를 기부한다. 다음으로 나열한 목표를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라. 이때 중요도, 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 목표 달성에 필요한 돈을 고려해야 한다. 재정상태 요약을 작성하면 현재 재정상태를 토대로 각 목표에 이르는데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매달 얼마를 투자해야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지 예측하는 일이다. 이 숫자는 부채 등을 정리하는 일과는 무관하다. 여기서는 비전, 곧 어디로 가려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침은 나중 이야기다. 가령 한 가지 목표가 아이를 대학에 보내고 학비와 책 구매비뿐 아니라 매월 들어가는 숙식비, 자동차 보험료, 기타 유흥비 등까지 내주는 것이라고 해보자.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매달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 결정하기에 앞서 몇 가지 변수를 채워 넣어야 한다. 이 변수는 시간, 총 비용, 수익률, 곱수다. 매달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 알아내려면 총 비용을 곱수로 곱해야 한다. 다른 변수 2개를 안다면 목표 도달에 걸리는 시간과 수익률, 은행이나 재무상담 웹페이지나 소프트웨어에서 곱수를 재빨리 알아낼 수 있다. 이제 당신은 경제 목표와 그 우선순위를 정했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월 얼마나 투입해야 하는지도 알았다.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에필로그. 당신은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를 만들어 시행할 것인가? 상황 분석에서 8번째 질문이다. 나는 의뢰인들이 네 라고 대답하고 행동하기를 바란다. 내 개인적인 비전은 멋지게 살아라에서 하는 사업이 세계적인 교육센터가 되도록 확장하는 일이다. 동료들과 나는 힘을 합해서 이 공동체를 만들었고 이 공동체는 먼저 줘야 받는다는 이상을 가치 있게 여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이처럼 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부창출 지식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을 감싸서 이 나라의 머리를 깨우고 백만장자의 나라로 만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가 모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훌륭해질지 보라. 우리나라가 어떤 이유에서든 소비 나라가 된 것을 보면 국민 전체가 단합하여 움직일 힘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 능력을 뒤집어 생산적인 방향으로 바꾸자.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테고 모두가 다르게 행할 테지만 나와 내 동료들은 그것을 장려한다. 당신은 스스로 원하는 게임, 자신의 가치체계에 맞고 당신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와 어울리는 게임에 뛰어들어야만 한다. 부창출 공동체의 핵심은 협력과 팀워크이지만 우리는 서로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는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관계를 원한다. 우리는 각자의 자신의 시나리오를 짜고 자신만의 부창출 사이클 기본 요소 순서를 따라가고 자신만의 계획을 짜야 한다. 마치 전사처럼 그 역할을 맡아라. 상황을 직시하고 이것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풍요는 넘치도록 많다. 차지하지 않는 게 문제다. 부설계자란 단지 깨어서 소리내 이야기하는 사람, 다시 말해 의식적이고 사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제 두려움에 부딪혀 두려움을 깨뜨릴 때다. 새로운 것을 원한다면 오늘 새로운 일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결승점이 없다. 우리는 항상 가능한 일을 계획해야 한다. 근면함, 계획 짜기,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알기. 이것이 더 나은 곳으로 가는데 필요한 것이다. 기회는 끊임없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우리 각각이 최고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면 우리 자신과 타인, 그리고 우리가 나눌 그 모든 것을 더 믿을 테고 그 기회를 한가득 움켜쥐기 위해 팔을 뻗었을 것이다. 할 수 있다고 말하라. 스스로 서서 멋지게 살아가며 책임감을 가져라. 당신은 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 당신은 이제 가능한 것을 위해 계획하고 경제적인 자유와 부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기존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인데요. 특히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곧바로 사업체 운영하는 방법과 자산 증식을 위해 부동산을 투자하고 그 부동산은 법인을 이용하라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사업체와 자산 증식 과정에서 법인을 한 개가 아닌 사업 목적에 따라 세금과 비용 처리 등 장점을 활용해서 여러 개의 법인을 운영하라는 점이었어요. 책 속의 법인은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
우리 실정에 맞게 알아보고 적용해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절판되었다가 다시 재출간된 책,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였습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 오디오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